자,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JP모건에서 재미있는 걸 꺼내 왔는데요. 바로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본입니다. 기본 4,000으로 깔고 강세장이다 5,000, 그리고 약세장이 오더라도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저 코스피가 3,400을 찍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국장은 역대급 불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길이분들의 계좌가 그만큼 더 빵빵해지길 바라며, 그리고 이 영상은 뭐랑 함께 하죠? 맞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만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 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피지컬 AI는 내년까지. 자,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좋긴 한데 항상 금리 인하기에는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지난번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지가 그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이번엔 피지컬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관련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30 AI 세계의 3강을 목표로 각 산업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대기업에 콕 집어서 미션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로봇, 현대차는 자율주행, 그리고 LG는 AI 가전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도 나오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규제를 철폐한다고 합니다. 지금 피지컬 AI에 가장 필요한 소식인데요. 정부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연다고 해요. 자, 아직까지 회의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일단 밝혀진 안건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규제 완화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화끈한 규제 철폐 소식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PS 일렉트로닉스, 자율주행 관련주이자 테슬라 관련주로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다른 친구들은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도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86,000원. 538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삼성전자 76,800원. 이제 8만전자까지 3,000원 밖에 남지 않았고요. 3,000원 해봐야 5%도 채 안 되는, 사실상 이번 주에도 가능하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국이든 외국이든 전부 다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를 86,000원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반도체가 아니라 피지컬 AI 를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AI 경쟁에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로봇을 만들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은 새로운 가전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자동차급 가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부품 이런 것들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일단은 목표주가 86,000원을 제시했고, 그리고 늘 국내 다른 증권사들은 9만원이 훌쩍 넘는 그러한 목표가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8만전자, 538 이거보다는 539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올해 8만전자, 내년에 9만전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코스피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5,000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JP모건에서 재미있는 걸 꺼내 왔는데요. 바로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본입니다. 기본 4,000으로 깔고 강세장이다 5,000, 그리고 약세장이 오더라도 3,0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뭔가 좀 폭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가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긍정적인 요인도 많다는 거죠. 아니 길이, 근데 코스피 4,000 너무 고평가 아니야? 그렇게 못 갈 것 같아. 아닙니다. 코스피 4,000 되어봐야 선행포 13.4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올라봐야 아시아 평균이랑 이제 비슷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삭제해도 4,00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정부의 정책 기대감, 메모리 반도체 호조,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보니까 좀 놀라긴 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공부했던 그 내용이랑 그냥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JP모건 또 별거 없네요. 우리 생각이랑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올해 말보다 내년이 더 좋을 확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는 없겠죠. 중간중간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벤트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반도체 공부도 또 당연히 해야겠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또다시 오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이건 또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반도체 기반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반도체를 심텍, 그리고 이스페다이스, ISC, 테크윙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각각 기업들 기억나시죠? 심텍은 PCB, 이스페다이스는 MLB, ISC는 테스트 소켓, 그리고 테크윙은 테스트 핸들러에 관련된 기업이고, 혹시나 이 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지난 8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을 볼 건데요. 자, 이 기업은 레이저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가총액은 2.7조원으로 덩치가 큰 기업이고요. 기관들의 목표 주가는 27만원 정도로 여전히 20-30%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한 주당 가격이 20만원으로 조금 높은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기업은 올해 4월부터 2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호재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이닉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HBM 기대감과 함께 하이닉스 협력 기대감이 나타나며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오른쪽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일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레이저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딱 직관적이죠. 그렇다면 레이저가 뭘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칩의 로고, QR코드 그런 것들을 새기는 레이저 마킹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판을 자르고 구멍을 뚫는 레이저 커팅, 그리고 어블레이션 장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미세한 반도체를 자르는데 칼로 자를 순 없겠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거기 있는 톡 가져와봐, 이거 좀 잘라야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로 자르는 게 당연한데, 갈수록 반도체가 더 정교해지다 보니까 비접촉,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이오테크닉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봤던 기업이랑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습니다. 전공정에서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오테크닉스가 마킹 그리고 가공을 하는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가 얼추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ISC 소켓에다가 꽂아서 테크윙의 핸들러가 검사를 하고요. 이제 그 검사를 통과하면은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통과한 반도체만 PC 위에 꽂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이어지시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흥국증권은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2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레이저 장비 기술력에 기반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메모리향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메모리의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예상 실적을 보시면은 다른 기업들이랑 비슷하네요. 22년도에 초호황이었죠. 쭉 성장하다가 23, 24년도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해 급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내년에는 22년 호황을 뛰어넘는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도도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당연히 이어질 것 같은데 한번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급등이 심상치 않아요. 금리 인하기에 떠오르는 미국 주식은 뭐 이것 빼놓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는 최근 이틀과 10%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차트를 환상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왼쪽에 주봉, 이거 정고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 바로 금리 인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할부를 선택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 또한 부수적이라고 합니다. 로보택시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년 뒤 로봇 시장에서 테슬라 이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지금은 기대감 받고 있긴 하지만 10년 뒤도 살아남아 있을까요?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테슬라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테슬라 이제 400달러를 돌파하고 500달러를 향해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주주 50억 드디어 유지가 됩니다. 드디어 결론이 났네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한동안은 대주주 이야기나 금투세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기리분들 모두 대주주 50억 요건이 신경 쓰일 정도로 기리분들의 투자가 큰 성공을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4일에서 7일 면제. 자, 이제는 연중 행사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에도 4일부터 7일까지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면제가 된다고 해요. 참고로 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05년부터 시범 시작된 바 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이어질 것 같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추석 시즌이 슬슬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연휴 전에는 증시가 좀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슬슬 유통업계에서는 추석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실속형, 가성비 이런 것들이 뜨고 있다고 해요. 자, 그만큼 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저렴이 상품이 잘 팔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건데, 그런데 또 그 안에서도 특별함을 강조해야 되기에 이색 콜라보 제품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딱 상품을 보면은 야, 이런 것도 요즘 추석 선물로 나오는 거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에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죠. 자, 그나저나 기리분들 추석 연휴 진짜 깁니다. 이게 한 열흘 정도 되죠. 그동안 뭐 하실지 저 기리 또 지금 엄청 고민입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 아마도 뭐 운동하고 게임하고 그리고 또 밀린 주식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청년들이 탈출 중. 신기한 소식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0대 청년들이 옆나라 폴란드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봤더니 정부에서 이때까지 이동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동 규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출국 금지가 풀렸는데 그때부터 폴란드에 간 우크라인이 1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전쟁 그리고 징집 때문에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공포감, 피로감 그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푼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향후 젤렌스키가 다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때를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뽑혔을 때 청년층이 자기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층의 표심이 지금 좀 흔들려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전쟁이라는 걸 겪었으니까요. 그 표심을 유지시키는 게 목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NC소프트 아이온2 기대하라. 일단 저는 플레이를 하려고 생각 중인 아이온2 일단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군요. NH투자증권은 신작 아이온2의 반응이 일단 긍정적이며 1매출 25억 원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아직도 NC 믿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진짜 긍정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똥처럼 똥같은 게임을 계속 꺼낸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다르겠지, 얘네도 생각이라는 게 있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진짜로 항상 믿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발등 찍히는 게 여러 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또 어쨌든 믿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거는 게임을 믿는 거고요. 투자는 아니겠죠. 투자는 게임 출시 전까지만 들고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 때 빠질 때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게임 출시 기대감으로. 그때 슬슬 매도하는 게 정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 출시 후에는 한 85% 확률로 하락하는 게 그것 또한 정배죠. 다음입니다. 이거는 조금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좋고 네이버는 나쁘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통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네카오. 하지만 DS투자증권은 카카오는 토픽으로 제시한 반면 네이버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하향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네이버 포털의 힘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GPT가 나온 이후 네이버뿐만 아니라 바이두, 야후재팬 등 그러한 포털이 전부 다 부정적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기를 또 이제 네이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일단 GPT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뭐 더블 체크나 아니면 뭐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싶을 때 그때 네이버를 사용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네이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커뮤니케이션 중심,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대화가 목적인 그런 곳들은 여전히 괜찮다고 합니다. 텐센트, 메타, 라인은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털의 비중이 높은 네이버는 약세,
톡 중심인 카카오는 강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네이버가 지금까지는 카카오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네이버는 방어하는 입장이고 카카오가 이제 자신의 세력을 불려나가는 공격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어서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네이버는 좀 안 좋고 카카오는 좋다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네이버는 목표가를 30만원으로 하향 추정했고요. 카카오는 88,000원으로 상향. 개인적으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카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차피 올해 말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카카오 8만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같은 걸 보시면은 급등하고 오른쪽으로 확실히 기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빠지다가 올라가고 빠지다가 올라가고 아유 나 이거 떨어지진 않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반면 네이버는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집니다. 급등 후에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만큼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모든 거를 몰빵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네카오를 좋아한다면은 개인적으로 그냥 반반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이버도 목표가가 30만원입니다. 23만원에서 30만원 충분히 올라갈 그 건덕지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반 혹은 네이버 3, 카카오 7 이런 식으로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프랑스가 좀 이상하다. 프랑스가 최근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하죠. 피치에서는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시키기도 했고요. 정치적 불안감, 재정 건정성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하원 불신임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국가부채는 과거부터 문제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쩔 수 없이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하는 와중에 프랑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조업도 없고요. 그런 와중에 복지 지출이 크다 보니까 정부가 슬슬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온몸 비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가라는 구호와 함께 제조업 부활, 관세 부과 등을 하면서 어쨌든 경제 성장률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혹시 올해 무슨 일이 생겨서 증시가 빠진다면 프랑스가 그 중심에 있진 않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 가치공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